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사안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진단하고 분석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국방 안보 전문 큐레이션 프로그램 디펜스 프라임. 오늘도 최고의 안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1월 21일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궤도 진입에 성공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 5월하고 8월에 두 차례 발사를 실패를 한 이후에 11월 21일 오후 10시 42분 북한 철산군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우주 발사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천리마 1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1분 45초 정도를 비행한 끝에 만리경 1호라고 부르는 군사 정찰 위성을 태양 동기 궤도, 그러니까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그 발사한 다음에 성공했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계속 실패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발사 자체가 성공한 게 문제가 아니라 띄운 이 위성과 그러니까 이게 궤도에 진입을 했느냐. 그렇죠. 궤도에 제대로 진입했냐, 네. 통신을 하고 있냐, 이제 이게 관심이 몰렸는데, 일단 북한은 22일 다음 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통해 가지고 해서 우리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또 22일에 미 우주군도 이제 이렇게 발사되는 발사체를 식별하는데 이걸 성공으로 판단을 해서 위성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위성 번호 58,400번, 그다음에 인공위성 식별 번호 네. 2023-179A라는 번호를 부여하면서 네. 또 뭐냐면 결국 감시하려면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식별을 하고 감시를 시작을 한 거죠. 감시를 할 만큼 이제 인정이 된 거다. 이제 예, 뭐 성공했다. 실제 얼만큼 성능이 뛰어난지는 모르지만 일단 감시는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기습 발사였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였을까? 두 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의 조바심이 작용한 걸까요? 위성을 발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전문가분들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 위성을 발사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 하늘의 이렇게 문이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하늘의 문이란 위성이 태양 전지판을 전개할 때 가장 빛을 잘 받는 시간대, 그리고 기상 조건, 최적의 촬영 시간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습 발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정된 그 시간과 날짜에 비해서 1시간여 일찍 발사를 했거든요. 근데 1시간 가지고 기습적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보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최고의 성공 시간대가 그 시간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정은의 좀 조바심,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은 우주력 확보를 위해서 2025년까지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은 북에서는 뭐 어길 수 없는 최고의 그렇죠. 명령이죠. 예. 근데 벌써 위성을 두 차례나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해당 일꾼들은 더 이상 실패도 할 수 없고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야, 일꾼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정말 최고의 과학자들일 거 아니에요, 북한 안에서도. 그럼요. 그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군 당국, 또 미국, 일본 같은 주요국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북한 정찰 위성 성공인가요, 아니면 실패인가요? 일단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이냐 실패냐 확인을 하려면
자, 궤도상에 올라가서 안정된 비행을 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위성과 지상 기숙사에 제대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통신에 따라서 제어가 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북한의 발표를 보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25일, 26일 보도를 통해서 만리경 1호가 오전 10시 15분부터 27분 사이에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그다음에 다음 날에는 오전 9시 59분부터 10시 2분 사이에 네. 약 한 3분간의 기간 동안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이렇게 촬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 두 번째 촬영에서는 부산에 정박해 있었던 미 해군의 칼빈슨 항공모함까지 찍었다. 그다음에 그 가기 전에 새벽에는 하와이 상공 지나면서 진주만 해군기지랑 히캄 공군기지까지 찍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북한의 주장이 실제 만리경 1호의 그 이동 궤도를 감안하면은 들어맞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회전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안정된 궤도에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정상적 통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세 조정 단계가 계속이 될 것이고, 네. 뭐 궤도가 100% 안정되었다. 뭐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요. 성공이라고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맞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 보긴 해야 되지만은 예.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성공 쪽에 예. 이제 무게추가 가는 거죠. 예, 거의 뭐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궤도에 들어가서도 미세하게 조정하는 단계. 예. 이게 뭐 말을 들으니까 감은 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작업입니까? 예, 위성의 자세를 안정을 시키고요. 필요 요소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서 각종 센서와 부품들의 특성치를 조정을 해서 네. 쉽게 이야기해서 관측 장비의 해상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위성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뜻합니다. 네. 거의 모든 위성은 사실은 이 미세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고요. 그 기간도 위성의 종류와 얼마나 단순하냐, 복잡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걸립니다. 만리경 1호 위성이 어떤 재원이다라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 적은 없어요.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정보들과 첩보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복잡한 위성은 아닐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위성은 보통 미세 조종하는데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참고로 아주 복잡한 위성은 한 달 이상도 미세 조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네. 자, 북한 위성 발사 사실 우리 안보에는 굉장히 심각한 징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찰 위성이 더 많이 쏘아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전투력은 방어하면서 적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전승이라고 합니다. 아. 정부, 국민, 군의 신뢰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네, 우리 조상근 교수님은 사실 워낙에 자주 나오셔서 스페셜 게스트보다는 고정의 느낌이 강한데 그만큼 이 분야에서는 스페셜한 그 예.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기면 저희가 가장 믿고 이제 모실 수밖에 없는 건데 여쭤볼게요. 일단 양욱 박사님, 사실 10월에 발사를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1개월이 넘게 지연이 됐습니다. 요거는 어떤 점 때문에 뭐 늦어졌다 이렇게 추정이 될까요? 그래서 3차 발사의 발사체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1, 2차 발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이요. 네. 바로 이 발사체인 천리마 1호에서 아주 일부의 변경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1단 발사체가 기존에 1차 발사 때 찍었던 사진을 보면 노즐이 2개밖에 없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 하면 화성 15의 엔진을 그대로 활용을 했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번 발사를 보면 노즐이 4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화성 15보다 출력이 훨씬 높은 화성 17 ICBM의 1단 엔진을 활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엔진도 커졌기 때문에 직경도 살짝 좀 증가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게 아마 북한이 1, 2차 발사의 실패 원인이 추력이 부족해서다라고 보았던 것 같고 네. 실제 발사체 발사 속도를 봐도 통상 뭐 한 5분, 6분 정도가 걸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12분 미만으로 올라갔어요. 빨라진 거네요. 예, 빨라진 거죠. 그래서 사실 궤도나 이건 다 같습니다. 예. 분리하는 여기는 거의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발사체를 보완하는데
예상보다는 좀 시간이 더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실패 원인은 이게 추력, 밀어내는, 발사시키는 힘. 왜냐하면 그게 북한 좋겠다. 발사가 예. 되게 희한하게 발사했어.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 번에 날아가야 되는데 네. 북한은 올렸다가 꺾어서 보냈어요. 아, 이거 뭔가 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왜냐하면 이제 이걸 소위 잔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일부러 발사를 한 건데 네. 그걸 실패해서 1차 발사 때 대한민국이 사실은 전체를 다 수거를 해갔거든요. 심지어 위성부까지 같이 수거를 해간 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야, 이렇게 꺾어서 쏘는데 엄청나게 많은 추력이 든다라는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네. 1단 부분의 추력을 높인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우리 조상근 교수님은 이제 북한 위성 발사 그동안 면밀히 잘 살펴보셨을 거잖아요. 지난 5월하고 8월에 위성 발사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3차 시도에서 궤도에 안착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이렇게 기간을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1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네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문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올해 상반기 보게 되면 이제 바흐무트 또는 바크무트에서 최대 격전이 일어났거든요. 네. 후반기에서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은 동일한 지역인데 아우디우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부터 양측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전차 장갑차 합해서 200여 대가 이상이 이제 파괴가 되고 사람도 많게는 10,000명 이상이 지금 현재 전사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착된 전선에서 연속전 패배는 정치 리더십에 이제 좀 흠집을 가하겠죠. 그러니까 푸틴이 고착돼 있는데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리더십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에 이제 재래식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협상으로 기술 협력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도 5월하고 8월 달에 있었던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을 했을 거고 아마 러시아 기술자들과 함께 거기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시스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부 장비 같은 것들을 제공받고 바로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이번에 발사 성공률 높인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북한의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네. 또 이제 러시아에 보이지 않는 인력에 의한 기술 이전 이것에 의해서 빠르게 발사를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발사 실패하고 나서는 북한이 아무래도 뭐 김정은이겠죠. 위성 발사 관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건 뭐 엄청난 의미죠. 그 사회에서는. 이번에 그 성공 축하라고 하면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조상근 교수님 말이 일리가 있는 게 러시아 기술자들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야, 러시아가 도와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미 여러 매체와 정부 기관에서 밝힌 바대로 이번 위성 발사에는 러시아 기술자들의 도움이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어느 부분이 안 풀렸던 거죠. 근데 러시아 그 기술 막힌 부분을 딱 풀어줬군요. 맞습니다. 예. 제 추측에는 그 막힌 부분을 러시아 기술자들이 가서 원포인트 그 기술 지원으로 그 부분을 좀 풀어내지 않았나 싶고요. 네. 물론 북한은 앞으로도 이 어떻게 보면 성공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 때문에 우리가 이룩했다라고 이야기는 못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루는 모든 성과는 김정은의 성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도 우리가 북한을 지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못할 겁니다. 그럼 대북 제재 위반한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제재를 많이 받는데 예. 아무리 러시아라도 지금 굳이 같이 제재받는 북한을 도와줬다고 공식화해서 더 많은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아는데 아닌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자, 디펜스 프라임이 주목한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제 핵 타격이 가능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핵 능력, 한 나라가 핵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뉴클리어 포스처, 그러니까 핵 태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핵 태세를 갖추려고 한다면요, 지금 북한이 이제 소위 핵 태세를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북한이 뭐 했냐 하면은 핵탄두, 운반수단, 그러니까 미사일, 그 다음에 이 운반수단을 발사할 플랫폼,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럭이라든가 뭐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개발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과도 거둬서 차세대 단거리 미사일은 거의 다 전부 고체화를 해서 KN-23, 24, 25 쭉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심지어 ICBM도 액체 연료 방식의 화성 15, 17 성공했는데 고체 연료로 전환한 화성 18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타격하는 무기 체계만 있다고 해서
핵 태세가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디를 타격할지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 이게 스스로 보고 판단을 하려면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조망하면서 볼 수 있는 제일 최적의 수단은 역시 위성인 거죠. 정찰 위성. 이렇게 목표를 확인하고 나서 어느 타격을 내가 무슨 무기 체계로 공격을 할 거냐 이게 바로 핵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핵 타격 표적 선정을 하는 것. 그래서 핵 전략 기획의 핵심 능력이 바로 이런 표적 선정 능력이고 북한은 정찰 위성을 갖춤으로써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김정은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주먹. 그러니까 이제 정찰 위성과 미사일 이게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 군사 정찰 위성에 만리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바로 만리경.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성이라는 게 눈과 같은 거잖아요. 북한 정찰 위성 이제 눈을 쏘아 올렸습니다. 눈이 있기만 하면 뭐 합니까? 시력이 좋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력은 아직 안 좋은 것 같고 안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돋보기를. 예, 아직까지는요. 예. 미국이나 중국의 위성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10에서 20cm 정도 되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3m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알 수 없는 건데 이 3m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위성을 찍었을 때 뭐 자동차 같은 건 식별은 돼요. 근데 그 어떤 차종인지는 모르는 정도예요.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3m라 수정한 것은 뭐냐면 5월하고 8월 달에 위성을 이제 발사 실패하고 해상 잔해물 수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희 정부에서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걸 유추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이 3m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북한이 정확하게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는 없다.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뭐랄까 기술의 초보 단계이고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안경을 이렇게 좀 써야지만 잘 보일 정도로 되는데 앞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겠죠. 군사 정찰 위성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요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도, 그다음에 이제 재방문 주기가 필요한 건데 해상도는 3m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미 우주군에서 이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그 위성을 추적을 했어요. 해 보니까 만리경 1호 같은 경우는 총 2회에서 4회 정도 한반도를 재방문하는 걸로 보여져요. 최대 4회로 하게 된다면 방문 주기가 6시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합재된 것이 이제 2호, 그러니까 전자광학 센서로 촬영하기 때문에 주간에만 촬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방문주기 1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번 스팟에서 찍고 나서 12시간 이후에 다시 찍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위성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군사적으로 아직까지는 효용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평가를 하고 있지만 예, 앞으로는 앞으로는 모르는 거죠.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데이터가 쌓일 수 있잖아요. 쏘면 쏠수록 또 뭐 좌충우동을 할수록 시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이번 위성, 그러니까 만리경 1호를 1.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0.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면서 2.0, 3.0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하고 계시죠. 네. 하지만 발전에는 많은 희생이 있을 겁니다. 그 희생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첫 번째가 예산, 두 번째가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교하고 복잡한 군사 위성이 만능 같아 보이고 능력이 출중하긴 하지만 군사위성 같은 경우에는 궤도를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짧아요. 심지어 1년 반 정도뿐이 안 되는 군사위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은 위성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돈과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전략적인 지점들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네. 적어도 5기 이상의 위성을 보유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게 우리 군의 425 위성 사업인데요. 우리 군은 2025년까지 SAR 위성 4기와 25IR 탑재 위성 1기, 그래서 총 5기를 도입을 해서 북한의 핵 관련 시설들을 2시간 간격으로 정찰 감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위성이 너무 실시간으로 막 감시를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건 그 영화예요? 그건 영화고요. 그래서 위성을 이용해서 네. 실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실시간에 가까운 준시간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응답 주기 등을 고려를 할 때 적어도 수십 기 이상의 초소형 군집 위성들을 동원을 해야지 비로소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의 위성 수준이 낮다고 해서 위협이 아니냐면 그렇지 않은 것이요. 바로 이 표적 선정 능력이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감시를 하기 위해서 얘를 돌린다라기보다는
표적을 선정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사진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 상태에서 해상도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요 보는 정도면 쏴도 눈으로 되겠다. 이 위치가 어딘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처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슨 감시 이런 거에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고 우리를 어디를 핵으로 공격할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어느 대륙을 뭐 목표로 삼느냐. 결국에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예, 일단 이번 그 정찰 위성이 발사가 되니까 민간 일부에서는 뭐 발사체를 물리력으로 타격해야 된다 이런 강성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는 국제법 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미 북한과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고요. 앞으로 도발이 계속될수록 더욱 강력한 제재들이 그들에게 가해질 겁니다. 북한의 원천 기술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자금을 제공하는 나라들도 여러 경로로 압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 중에 하나가 바로 1대1 대응인데요. 1대1 대응이요? 예, 즉 위성은 위성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에 아리랑 위성 사 스캔 영상 이미지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에 425 위성들이 전력화가 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위성 정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할 수도 있고 이 행위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정부 방침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좀 더 위협적일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뭐냐. 제 생각에는 뭐 정찰 위성. 우리가 언제든지 뭐 감시당하거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정찰 위성이 더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고착 상태에 있습니다. 소모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포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대승 무기가 소요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북한의 기술을 많이 넘겨주겠죠. 기술의 어떤 속도가 이전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에서 북한에 이제 인공위성용인 정찰위성용인 감시 센서를 고성능을 제공했다고 치거나 아니면 이제 발사에 필요한 어떤 장비를 좀 이렇게 대여해주거나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뭐 여러 발 할 수 있도록 뭐 기술 지원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찰위성이 더 많이 쏘아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혹자는 뭐 지금 쐈으니까 뭐 1년 후에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추이에 봐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감시 주기가 짧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표적을 갖다가 선정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쌓이고. 뭐가 문제냐면 전 이걸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보고 있어요. 올해 보면 북한에서 이제 실험한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샛별 9호, 500km 정도 수정되고 있는 공격형 무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 장거리예요. 장거리이기 때문에 이 위성과 이 장거리가 결합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가해진 치명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디펜스 프라임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정면 위반한 북한이 된 건데 정상각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ICBM 발사한 거고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파기된 거니까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그 정찰 위성 발사 이번 3차 발사에 앞서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정말 이 발사를 실행하고 난 이후에 결국 그 징벌의 차원에서 그 전격적으로 효력 정지를 했는데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의 차원에서 효력 정지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1조 3항 즉 비행 금지에 관한 이 제약을 효력 정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겁니다. 1조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네. 고정익 항공기 우리 일반적인 비행기죠, 그렇죠? 고정익 항공기. 고정익. 예, 예. 그래서 이제 회전익은 헬리콥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 회전익 항공기 헬리콥터는 그 10km.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건데 무인기입니다. 무인기가 동부 전선에서는 15km, 네, 서부에서는 10km 예. 이렇게 비행을 제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특히 무인기 같은 경우에 감시 정찰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거리 제한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산사면 뒤에서 산의 후사면에서 이렇게 어떤 장비와 전력들 같은 걸 전개해서 만약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일어났던 하마스의 포병 공격 같은 걸 하려고 한다. 네. 이거 탐지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항을 정지를 하고 정상적인 정찰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효력 경제에 이르게 된 거죠. 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절차를 제한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도 불리한 점이 많다. 네.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있어서 최소한의 방어 조치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모든 군사 행동은 감시, 결심, 대응으로 귀결됩니다. 감시, 결심, 대응. 예, 무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상대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타격해야지만 내 전투력은 방어하면서 적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놓게 되면은 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구절벽 시대에 거기 안에 있는 우리 소중한 미래 세대들이 국가 안보를 떠나기 전에 유사시에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적경 지역이라는 것은 적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언제 우발상이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안보를 떠나서 소중한 우리 미래 인재 그 세대들에 대한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 안보보다는 어떤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좀 이렇게 해결되었을 때 문제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자, 북한이요. 이제 모든 군사적 제한 조치를 철회하겠다. 즉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닌데 이번에도 참 적반하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적반하장이라는 표현 예. 정말 찰떡같이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군과 정부는 손 놓고 있었냐? 아닙니다. 지난 11월 20일 합참에서 북의 위성 발사 전에 아주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성명을 발표를 했죠. 이는 북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정찰 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고 그 뒤에 북한이 파기 선언을 들고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사실은 이 언제나 나오는 대비태세를 제한하는 9.19 군사 합의가 사실은 언젠가는 좀 풀어야 될 숙제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북한하고 다릅니다. 국가가 맺은 합의를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파기하거나 뭐 효력 정지를 시키고 싶은 게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은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명 발표와 북의 행동으로 우리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하고 북한이 그럼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거의 협박성으로 나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북한은 국방성 명의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군사분계선 지역에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남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력의 밀도가 얕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예를 들어 포병 같은 것이 전진 배치가 될 수가 있고 증강될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요새 이제 막 힘을 들여가지고 전력화시키고 있는 그런 신형 무기들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사실은 당장 이 GP 그러니까 이제 양쪽의 그 이 9.19 군사합의에서 철거했던 이 GP 지역에 병력들을 지금 배치를 하고 심지어 그 뭐 82mm 그 비반충포 같은 그런 화기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JSA 그러니까 공동경비구역에 사실 이 기존에는 이렇게 무장이나 이런 것들 약하게 했는데 이제 권총들을 소지를 하면서 이제 무력을 시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모습들은 계속 점차적으로 높여질 것이다. 이 긴장의 강도를 계속 높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얘기를 하자마자 하루 만에 그 반응을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북한 국방성명입니다. 이게 우리 국방부 같은 그쵸. 거잖아요. 예. 이게 그냥 말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보세요, 전문가로서. 사실은 이제 국방성 명의라는 거가 좀 중요한데요. 아마 총참모부 명의 나왔다면 당장 시작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되고 예. 국방성은 기본적으로 국방 외교 관계가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살짝 사전 경고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런 겁니다. 북한 의도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9.19 합의 파기를 전부 대한민국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게 북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뭐 효력 정비가 마치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파기한 것 같은 인상을 만드는 게 북한의 목표입니다. 사실 북한 뭐 거의 9.19 합의를 3,600회 이상을 위반을 했어요, 여태까지. 2019년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직접 가서 사격하면 안 되는 지역에 쏴보라 하면서 사격까지 하면서 자, 이게 결국은 이 정치적인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주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도 있고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도발의 강도는 점점 높여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슬슬슬슬 계속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신무기의 배치, 부대 배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네. 무력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동 대응에 있어서 네. 굉장히 강경하게 그다음에 더 이상 추가적인 너의 그런 행동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보여줘야 되는 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뭐 천안함 피격 같은 경우도 사실 허를 찔렸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또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과연 그 대비할 수 있을까? 그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국방성 명의로 해서 이제 담화를 이렇게 발표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것도 하나의 보면 명분 쌓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의 어떤 예기치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배합해서 하는 것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 이게 북한의 도발 시그널이 이미 다 나와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네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뭐 하마스, 헤즈볼라들은 같은 권위주의 국가나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들이나 전술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의 어떤 그 도발의 어떤 전쟁이나 도발의 방법을 보게 되면 딱 한 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 총력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정부, 국민, 군의 신뢰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허를 딱 찔러놓고 야, 군 너 잘못했잖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막 싸우는 거죠, 막.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이렇게 갈등을 고조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지전적인 어떤 대비를 좀 태세를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디펜스 프라임에서 이런 쪽으로 뭐 자세를 저희가 특정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북한의 도발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아, 더 많이 얘기해야 네네. 되겠군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돼야 되고 네. 북한이 저렇게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 하면서 모순의 관계로 계속 갔을 때 북한도 함부로 행동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잠깐 지적하셨는데 무기로 도발을 했을 때 우리도 뭐 무기로 대응하면 그걸 간단하게 끝나겠지만 뭐 천안함 때도 그랬고 이렇게 음모론 같은 게 있다든지 요즘에 또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쵸. AI 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내가 교란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데요. 세 분이 전문가가 계시니까 결국 이번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 도발로 이행될 가능성 뭐 짧게는 뭐 1, 2년 안에 각자 몇 %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적합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예.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제 내년 초 이럴 때 이게 총선이 제- 있으니까. 예, 계속 쭉 뭐 총선 이후라도 네, 그러니까 언제 이게 생각하셔야 될 게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규범을 위반하고 언제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다. 지금 언제든 당장 지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이게 뚫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 의견이세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 100%다. 도발의 규모를 떠나서 100% 어떤 식으로든 액션이 있을 합니다.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우리가 그 정신적인 자세 가질 때 내일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자세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결집이 돼서 네.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할 수밖에 없는 게 벌써 김정은이 정해놓은 대로 가려면 도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주력 강국으로 가고 그리고 핵무력을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핵실험도 해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북한 위성 발사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존재 자체가 스페셜하신 조상근 교수님 꼭 이 점만큼은 말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다고요? 예, 국민 한 명 한 명이 국가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예, 그래서 디펜스 프라임에서 이런 가치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고요. 또 다음 기회 있다면은 예. 더 다른 스페셜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감사합니다.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게 죽고 사는 예, 문제, 죽고 사는 안보다 문제죠. 이게 우리 그렇죠. 조상근 교수님 네. 명언인데 원조. 오늘 또 나왔어요. 예. 국민 한 명 한 명이 국가 국가 안보이다. 안보다. 네. 저도 국가 안보인가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디펜스 프라임이 주목한 D-데이즈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독자적 감시정찰 역량 강화로 평화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군. 최근
4.25 사업의 일환으로 발사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성공적으로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며 우리의 우주 역량을 과시하였습니다. 디펜스 프라임이 주목한 오늘의 디데이즈. 2023년 12월 2일 우리나라 첫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발사된 역사적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지난 2023년 12월 2일 새벽 3시 19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 군 최초의 독자 정찰위성 1호기가 발사되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콘 9에 탑재되어 발사된 군 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펠콘 9 발사체로부터 정상 분리되었고, 이어 약 78분 뒤에는 해외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 약 5시간 10분이 지난 9시 47분에는 국내 지상국과의 첫 교신도 무사히 성공하며 위성 상태의 양호함과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우리 군 정찰 위성 1호기는 고도 400에서 600km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으로 북한이 지난 11월 21일 기습 발사한 만리경 1호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우리의 군 정찰 위성 1호기는 고성능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서브미터급 고해상도를 갖춘 위성인 반면, 북한의 만리경 1호는 일본산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해상도 3m급 정도의 위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찰 위성 1호기의 카메라 성능이 북한의 만리경 1호보다 최소 10배 이상 정밀한 수준으로, 우리 군 정찰 위성 1호기의 성능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 이어 세계 5위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 위성 1호기는 실제 운용 환경인 우주 환경에서 우주궤도 시험과 군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1호기가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의 사업 관리 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국내 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발한 이번 군정찰 위성 1호기 발사 성공은 군의 전력 증강과 더불어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4.52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첫 정찰 위성 1호기 발사에 이어 오는 2025년까지 고성능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을 궤도에 띄워 전력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SAR 위성 4기는 내년 4월 이후 순차 발사될 예정입니다. 군 정찰 위성 1호기의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된 우리 군. 앞으로도 독자적 감시 정찰 자산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다른 우주 강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나왔던 얘기 가운데서 저는 정찰 위성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이게 굉장히 와닿았는데 우리도 좀 눈을 좀 막아버려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북한이 앞으로 최소한 한 3대 이상은 더 추가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촘촘한 감시를 위해서, 물론 감시 성능은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그 같은 시간,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에 감시할 수 있다는 게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뭐 심지어는 지금 현재는 광학 위성을 한계가 있어서 낮에만 찍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 위성, 그러니까 합성 개구 레이더라는 레이더 위성을 띄워서 하면은 그건 주야간 상관없이 부엉이처럼.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정찰 위성 자체 정찰 활동을 막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적의 위성 활동에 대응해서 뭐 해당 시간대에는 기밀이 필요한 대외 활동은 뭐 자제를 하거나 혹은 기만을 하는 네. 어떤 이제 그런 대책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시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적의 위성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구체적인 무력화하는 방법은 우리 비밀이죠? 아니죠. 우리 태기다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죠. 다른 출연자분들 나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예 요새 뭐 전자파도 있고 뭐 컴퓨터도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아예 그 위성 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예. 현실적인 위성에 대한 대책은 벌써 양 박사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건 꼭 우리가 앞으로 지켜가야 될 것이고 네.
현재 물리적, 비물리적으로 적국의 위성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계속 연구 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뭐 요격용 미사일 같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뭐 해킹 등을 통해서 적의 위성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들도 지금 연구 중에 있죠. 네.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적의 위성을 파괴하는 위성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는 없고 사실 그런 강력한 방법을 동원할 수도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대비는 언제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동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북한이 이제 갑자기 기술이 확 발달한다. 도발이 세진다 할 때 바로 나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저희가 러시아라는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러시아가 갑자기 막 끼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기술 발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수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성은 북한에 어디까지 뚫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도 북한인데 우리나라 우주력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많은 위성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네. 우주도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이 포화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위성들이 올라가 있어서 언젠가는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우주가요? 예. 왜냐하면 자리를 선점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협약을 맺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위성을 날리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를 빼지 않는 한 하나를 넣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위성들을 계속 좀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위성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군사 위성은 우리 군의 준비 태세는 물론 작전 지속 능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니만큼 네. 필요한 수량 그리고 필요한 능력에 맞춰서 이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가 굉장히 이제 안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주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우리도 좀 빠르게 좀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사실은 좀 그간 우리 국력에 비해서 발전이 늦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모를 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피치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일단 내후년 정도까지 425 위성 5개가 모두 발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2030년 정도까지는 또 뭐가 있냐면요. 다부처 위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부처 위성 사업. 예, 부처 여러 개의 부처. 그러니까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 부처들에서 위성이 필요한데 그 위성을 같이 쓰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 10기 이상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부처, 여러 부처가 쓰는 거지만은 사실은 대북 감시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최종적으로는 이 위성이 한 40기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기 추가하고 425 위성 추가 2차분 올리고 하면은 한 40기 정도의 위성으로 감시하는 그런 미래를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425 위성 해도 그렇습니다. 첫 위성 발사로 북한보다 조금 한두 주 좀 늦은 거긴 하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북한이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을 가진 정말 제대로 된 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에서 항공우주청을 만듭니다. 이제. 한국판 나사가 나오는 거죠, 드디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032년까지는 무인이나마 달 착륙. 그다음에 2045년까지는 화성에 착륙하겠다. 네. 일단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져갖고 있는데 아까 우리 태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지정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니 이 해양 시대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협을 장악하는 쪽이 이 힘을 장악하죠. 마찬가지로 우주 지정학에서도 그렇겠네요. 그 우주의 해협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어디냐면 지구 저궤도예요. 이 저궤도에 얼만큼 많은 시스템을 올려서 선점을 하느냐. 근데 이 미래의 우주 시대는 뭐냐면 정부나 군이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민간이 이끌어가는 뉴스페이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역량을 얼만큼 연결해 나가느냐. 네. 즉 민간 우주 산업 자체를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큰 그림을 그리고 정부가 그다음에 그러한 일거리들을 우리 군에서 민간에게 던져주고 네. 그러면서 커다란 그림을 그려서 로드맵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이 우주 산업을 견인해 갈 수 있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 활짝 열어갔으면 좋겠고요. 북한 위성 발사나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오늘 디펜스 프라임 보고 앞으로 뉴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우리 군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